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단법인 실내건축가협회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세션 실내 디자이너 자격제도의 법제화 및 발전 방안의 사회를 맡게 된 사단법인 한국실내건축가협회의 이명아 운영이사입니다. 시작에 앞서 본 협회에게 전문가 세션을 할애해 주신 한국실내디자인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실내건축 분야의 졸업생은 매년 4천여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인 인재 양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은 대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시공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기획과 설계, 또 감리 업무에 대한 법적 인정 기준, 보수 기준, 그리고 계약 진행에 대한 공적 시스템의 뒷받침이 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실내 건축 분야의 중견 기술자의 업역을 보호하고 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실내건축가협회에서는 2017년 실내 디자이너 자격제도를 국가공인 민간 자격으로 승인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 앞으로 건설 산업의 확실한 인증 자격으로 자리 잡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본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3가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실내 디자이너 자격제도의 국내외 특성 분석, 두 번째로는 실내 디자인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발전 방안, 마지막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이해와 실내 디자이너 참여 방안입니다. 발표와 관련된 질의응답은 전체 발표가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미국의 실내 디자이너 자격 활용을 살펴보기 위한 실내 디자이너 자격 제도의 국내외 특성 분석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석경 교수님과 부산대학교 권현주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김석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석경입니다. 실내 디자이너 자격제도의 국내의 특성 분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저랑 한 3m 이상 떨어지셨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저는 미시건 주립대에서 실내 디자인학과 교수로 2008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조교수, 부교수, 학과 디렉터를 거쳤습니다. 부산대학교 권한주 교수님은 부산대학교로 가시기 전에 인디애나에 있는 퍼듀 유니버시티에서 실내 디자인학과 교수로 5년 동안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학위를 하고 온 학생이 아니고 그 교육 현장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기가 수월하다는 이유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하면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또 실내 디자이너 자격제도, 한국의 자격제도의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이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의 이마라 연구원과 장선 연구원이 같이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일단 얘기를 왜 시작할까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은 2005년에 처음 시작됐고 2017년에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2015년에 연구년으로 한국에 나와 있어가지고 이 작업을 시작하신다는 이야기를 그때 실내 건축가협회 회장님께 전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그럼 그동안 몇 분이나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을 때 한 1000명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333명 정도가 지금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명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전문성이나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에 대한 인식의 확대 등이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NCIDQ와 비교를 하기에는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성공적인 자격증입니다. NCIDQ는 1970년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5년부터 국가공인을 준비해서 2017년에 됐다고 했을 때 50년 후에 NCIDQ와 지금의 NCIDQ와 비교하면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희는 잘한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그 하나의 초석으로 삼고 열심히 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세션은 어떻게 보면 50년이 지난 어떤 어른들
학생과 한 4살, 5살 되는 아기를 비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의 그 전문성이나 전문가로 도약하려는 그 노력은 50년이 지난 NCIDQ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보시면서 NCIDQ와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의 마음은 NCIDQ를 지속적으로 해온 미국의 실내 디자이너들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을 보시면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실내 디자이너 자격 시험은 그냥 4와 5의 조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4년제를 나온 학생은 시험을 그냥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2년제 정규과정을 나온 학생들은 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3년제 정규과정을 나온 학생은 1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4를 맞추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예비 시험을 보면 그 다음에 3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하신 분들이 자격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NCIDQ의 경우에는 실내 디자인 전공 학부 대학원,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 관련 전공 학부 대학원 졸업자, 그 다음에 건축 전공학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에 뭐 이러이러한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맨 마지막에 그 IDPX나 프랩을 보는 것은 조금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자격에 대해서 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 그 NCIDQ의 경우입니다. 학생들이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이제 2년 과정이나 3년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한테 필수 그 경력을 하는 그 시간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실내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2년 정도의 풀타임 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라고 하는 데는 3년, 건축을 졸업한 학생들은 3년, 그 다음에 인증을 받지 않은 학과, 건축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더 많은 그 실무 경력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 실내 디자인 전공에서 인증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내 디자인 학과에는 인증이 있습니다. CIDA라는 그 오가나이제이션이 있어서 거기서 매 6년마다 학과 인증을 실시합니다. 제가 있었던 미시간 주립대는 1975년에 처음 인증을 받고 지금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학과였습니다. 그 경우에 모든 커리큘럼은 그 CIDA에서 요구하는 그 스탠다드 기준에 다 맞춰서 1학년엔 2학년엔 3학년엔 4학년 땐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경우에는요, 학생들이 학부 때 그 실무 경력을 쌓게 되면 이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에서 이미 인턴십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채운다. 1750시간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되면 여기가 1년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CIDA 어프레이티드 된 학교에서 그 인턴십을 학부 때 많이 하고 1년 정도 실무 경력이 있으면 NCIDQ를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자격입니다. 자, NCIDQ의 경우에 시험이 3가지 과목으로 나뉘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표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IDFX에서 F는 fundamental,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고요. IDPX는 professional, 해서 좀 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서 보시면 IDFX는 실내 디자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 또는 건축 전공학부나 대학원 졸업자들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DPX는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 여기 2년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시면은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은 바로 이 경력이 없어도 IDFX 첫 번째 시험은 볼 수 있고요. IDPX를 보려면은 이 work experience라는 것을 채워야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 해가지고 이 시험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참 많이들 고민하시는 걸 봤어요. 한국 와서 교수님들 중에서도 내가 이 시험을 볼 필요가 있나 없나 고민하시는데요. 미국의 그 실내 디자인 교육은 당연히 졸업을 하고 일을 하면 NCIDQ를 보는
그래서 그 NCIDQ를 이 학생들이 보게 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라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말씀드릴 업역에 대한 것과 좀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시스템이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NCIDQ 시험을 보는 경우 지금 여기 IDFX, IDPX, Practice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학과 인증이 없는 관계로 네, 이런 정도의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미국의 자격 요건보다 우리나라의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을 볼 수 있는 요건이 더 포용적이라서 자격시험의 저변 확대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IDFX와 IDPX 프랙의 그 내용들은 제가 이제 우리 실내 건축가 협회에서 나온 그 자료를 봤을 때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미 겹치고 있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프랙티컴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 IDFX나 그 실내 디자인 관련 기초 지식, 뭐 디자인 컨셉, 무장의 디자인, 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초, 조명, 재료, 디테일, 설계 도서를 읽는지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디자인, 친환경 디자인에 대한 콘텐츠가 있는 것은 거의 유사하고요. 하지만 IDPX부터는 2년 정도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제를 물어봐서요. 대학을 딱 졸업한 학생들은 사실 답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문제가 많습니다. 프랙티컴은 당연히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IDFX는 시험 문제 어렵다고 해서 뭐 아주 많고 그런 건 아니고요. 125분당 3시간 시험 보는데 그 다음에 그 IDPX는 뭐 4시간 시험, 그 다음에 프랙은 4시간 시험 이런데요. 도면을 CAD나 손으로 그리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면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현장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에 그 결정을 잘 하는지를 사실은 많이 보는 IDPX나 프랙티컴의 그 문제들은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것이 베스트 초이스냐, 베스트 액션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자체는 200점 빵점에 800점 만점 중에 500점 이상을 하면 합격으로 되어 있는데 매번 이 시험을 볼 때가 되면은 이제 제가 무슨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계속 시험 문제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5년 이상 일한 디자이너들도 프랙티컴 시험을 보고 나오면 진이 빠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왜 그러냐면 IDFX는 영어로만 돼 있지 사실 굉장히 간단한 단답으로 그냥 딱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생이 졸업해서 바로 받을 수가 있고요. IDPX의 경우에는 베스트 코스, 뭐가 제일 결정적으로 좋은가를 물어보니까 현장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겠죠. 근데 프랙티컴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면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여기 이게 이 싱크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지? 자, 요게 이 싱크대 어느 부위를 말하는 게 좋지? 자, 요렇게 천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피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적합하냐? 아니면 여기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어디가 가장 적합하냐? 법에 의했을 때 몇 개를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은가? 이런 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실무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실내 디자인 그 자격증과 NCIDQ를 그야말로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은 보강이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바로 시험을 치고 실무에 투입되게 하기 위해서는 프랙티컴의 그 내용이 약간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험을 여러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험이 어려우면 또 안 돼서 약간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내용상을 보시게 되면 NCIDQ 프랙티컴은 도면을 구성할 때 소규모, 대규모 상업공간, 주거공간 등의 변수가 있고 평면과 맞는 천정도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대피동선을 제대로 그리거나 실무에 적용하는지 시공도면을 현장에서 읽는 것처럼 제대로 읽는지 시공도면상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등의 시공실무와 관련된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NCIDQ 프랙티컴 시험이 어렵다 보니
최초 IDFX를 통과한 후 5년 이내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등 시험을 볼 수 있는 총 기간을 여유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좀 더 시험을 전문가들이 통과할 수 있게 하면 그 권위는 올라갈 수 있는데 시험을 보는 기간이나 재시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이제 4학년이 되면 저희가 IDFX를 준비를 시키죠. 그래서 그 시험을 이제 보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NCRDQ를 갖고 있으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하는데요. 이것이 그 각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타이틀로만 인정을 해준다면 위에 보시는데 네바다나 플로리다, 알라바마, DC, 프레토리코는 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마지막에 봉인하고 승인까지 할 수 있는, 퍼미션까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각 주마다 또 이들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그 업역과 프리빌리지, 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나 더 잘하게 하게 해달라고 거의 그 실내 디자이너의 날이 되면 주 의사당 앞에서 굉장히 많은 캠페인을 또 합니다. 자, 그 NCRDQ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일들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어떨 때에는 건축가가 잘못한 거를 저희가 건축사, AI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잘못된 것을 이들이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법규에 관한 것을 결정하는 데 큰 프리빌리지, 권리가 있고요.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NCRDQ를 갖고 있으신 분은 실내 디자인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대부분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미 굉장히 많은 권리를 갖고 있는데도 또 그분들의 보이스가 또 한 번 어필을 된 것이 그린빌딩에 대한 건데요. 자, 그린빌딩 우리나라에서도 녹색건축 인증이라는 제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IDP, 그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를 강조하여서 실내 디자이너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그 프로세스에서 그러한 것들이 전통적인 그 컨벤셔널 디자인 프로세스와 다른 거는 그 디자인 전체 프로세스에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 그냥 정해져 있어서 분업이었다면 협업으로 가는, 그리고 이 전체의 그 프로세스를 같이 아우를 수 있어서 실내 디자이너의 역할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녹색건축 인증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통합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아까 또 회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스쿨, 이런 그 정부에서 뭔가 프로젝트가 내려왔을 때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를 좀 강화시키면 실내 디자이너 업역이 더 넓어질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이거는 사례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실내 디자이너와 그 다음에 그 건축가의 역할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그 아이템별로 구분을 해놨을 때 실내 디자이너, 건축가로 제가 선은 나눠놨으나 굉장히 많은 일들을 실내 디자이너들이 결정하고 퍼미션을 받고 하는 일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CRDQ를 통과하기가 어렵지 NCRDQ를 통과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험을 보는 그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 시험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게 그렇게 많은 까탈스러운 조건이 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더 그 저변 확대에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써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그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을 받은 후에 그들이 정말 전문가인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게 하려면 그들을 위한 보수교육이 좀 튼실하게 견고하게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고용 확대를 위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자체와 산업체의 협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비디오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이 비디오는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본인들의 포지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레지슬레이터, 주에 있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그들의 전문성과 그들의 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실내 건축가 협회라고 할 수 있는 IIDA에서 그걸 전담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본인들의 입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아까 IDP 같이 가는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가 앞으로 더 강조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린 빌딩의 리드에서 보시면 이 물론 리퀘어먼트 아니고 레코멘데이션인 프로그램,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 건축 산업에서 지금 이 인티그레이티브 프로세스가 전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 인증을 받으려면 인티그레이티브 프로세스가 있어서 디자이너와 건축가와 그 다음에 그 땅 주인까지 다 같이 그 디자인 프로세스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디자이너 자격 시험하고 관련해서는 교육이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업체와 함께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실내 건축협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계속 업데이트된 사례집 같은 것이 있어서 시험을 치르려는 사람들이 그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결정을 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리소스가 어베일러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이제 그 건축가나 여러 가지 그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과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걸 주게 해서 이 자격증에 접근하기 쉽게 하는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김석경 교수님과 또 함께 준비해주신 권현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실내 디자인 분야의 법제화 기틀을 만들기 위한 실내 디자인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군산대학교 유성원 교수님, 수원과학대학교 고재민 교수님, 공간디자인 발인의 윤영아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는 유성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내건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게 된 군산대학교 유성원입니다. 실내건축 관련 제도에 관해서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국내 실내건축 분야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디자인 프로젝트인 반도호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면서 실내 건축 분야는 건축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해외에서는 미국의 NCIDQ 등 실내건축 전문 인력을 위한 자격 체계와 직무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아직도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가 미흡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건축은 건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최근에 건축물에 실내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 건축의 적정성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그리고 검사자의 자격 등에 대해서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외부 출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사는 명칭과 직무가 법에 의해서 규정되면서 전문적으로 인정되지만 실내 건축 관련 직업 명칭은 별도의 규정이 없고 실내 장식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실내 디자이너, 실내 건축가 등의 다양한 직업 명칭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 건축 설계 업무는 계약의 범위에서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추가 업무 영역이고 실내 건축 전문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실내 디자인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시공 영역으로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 건축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법, 제도 또는 업계의 관행에서 실내 건축의 정의 및 업업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내 디자인 분야의 분류 및 관련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 분야의 분류 및 관련법 현황을 살펴보면 일단 실내 디자인 산업 분류 체계에서 보면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르면 시공 부분과 실내 건축 설계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시공과 관련해서는 건설업의 전문 직별 공사업, 실내 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실내 건축의 기획, 설계, 관리하는 업무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전문 디자인업의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업이라는 것은 건축 관련 법규, 안전성, 기계 및 전기적 특성, 내부 부착물 및 가구 등을 고려하여 사용성의 안전성, 편의성 및 미적 요소 등을 충족시키는 실내 공간 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의하면 직업 분류는 경제 활동을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건데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디자이너의 실내 장식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디스플레이 디자이너,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로 분류되고 있고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직능 유형, 직능 수준으로 재분류해서 구인, 구직 등의 직업 정보 전달을 위한 행정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한국 고용 직업 분류를 보면 예술, 디자인, 방송, 스포츠직의 디자이너의 실내 장식 디자이너로 분류됩니다. 또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직종 구조를 분석한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서는 실내 건축 디자인 관련 분야가 실내 디자인과 실내 건축 설계로 분류되는데요. 실내 디자인은 직무 정의를 인간과 실내 환경이라는 관계성에서 필요한 요소를 기능적, 미적, 경제적 구성하여 인간을 위해 쾌적한 생활 문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내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실내 건축 설계의 직무 정의는 건축의 실내 공간에서 기능적, 미적 내용을 포함한 공간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현장 분석 자료 및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 도구를 사용해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류와 직업 분류를 살펴보면 실내 디자인이나 실내 건축이라는 명칭이 제도권에서는 제대로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건축 관련 자격 제도에는 국가기술 자격인 실내 건축 기사가 있고 국가공인 민간 자격의 실내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 관련 단체로는 학술 단체로 한국 실내 디자인 학회, 그다음에 실내 건축가 협회,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실내 건축가 협회, 그리고 실내 공사를 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실내 건축 공사업 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내 건축과 관련된 법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건축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법들에서 이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건축기본법의 제3조의 용어 정의에 공간환경, 건축 디자인, 건축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간 환경의 범위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 구조, 공공공간 및 경관으로 실내 공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복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공공공간, 건축 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자는
건축법과 건축사법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실내 건축은 시공 업무 관련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그리고 시행령 제7조에 전문 건설업의 건설업종에만 실내 건축 공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도 실내 건축을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의하는 것도 시공 분야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건축사법에는 건축사의 설계 업무의 범위에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업무 내용 중에 인테리어 설계 업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사가 발주자로부터 수주해서 직접 해결할 수 있거나 발주자의 승인하에 적합한 자격자를 재발주하거나 아니면 건축주가 직접 발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내 건축 분야의 법적인 설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 분야의 설계 업무 인정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도 산업디자인의 영역을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환경 디자인, 시각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실내 디자인 분야는 유사한 환경 디자인 분야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2014년에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서비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없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상생하는 실내 디자인 분야의 업무 영역을 개정 보완해서 실내 디자인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건축 관련 법령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건축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호중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이나 건물이 모든 산업의 덩어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실내 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법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법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건축 관련해서 크게 건축 관련 법과 건축 관련 법이 아닌 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건축 관련 법에서는 주로 실내 건축 설계 시공과 관련해서 재료 및 구조나 설비, 그다음에 피난, 방제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위의 법에는 소방 관련 법이나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 관련된 법들, 그리고 하수도나 전기 등의 설비 관련된 법들, 그리고 건축물들은 용도 관련해서 건축법에 정의되고 있는데 이런 용도 관련된 시설들이 각기 다른 법들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 중에 식품적계급의 시설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다든지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의 시설 기준이나 설비 기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최근 들어서 녹색 건축이나 지능형 건축물, 범죄 예방이나 실내 공기질 등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내용들도 실내 건축과 관련돼서 추가되어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90여 개 이상의 법들, 이것도 다 찾은 건 아니고요.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90여 개 이상의 법들이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실내 디자인 관련 법제도는 다양한 법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건축의 영역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내 건축에 관계하는 법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거는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에 실내 건축이 명시된 법령과 그다음에 조문 내용에 실내 건축이 명시된 법령을 검색한 결과인데요. 건축법에 실내 건축을 정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내 건축에서 주로 이제 건축법에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실내 건축의 구조와 시공 방법이나 마감 재료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실내 건축 규정이 추가된 것은
2014년 5월 28일 법 개정을 통해서 건축과 건축물의 범위를 실내 건축의 범위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실내 건축을 규정하였다고 할 수 있고요. 건축물의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건축법 시행 규칙 제26조 5에 따라 실내 건축의 구조 및 시공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나타난 실내 건축의 정의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고 재료나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포함되는 재료나 장식물은 벽, 천정,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출입문의 재료,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 가스, 급수, 배수, 환기시설의 재료,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 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2020년에 일부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개정된 이유는 휴게 음식점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휴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방어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고 건축 허가 등을 위한 건축물의 평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건축법에서 실내 공간은 거실이라는 용어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거실이라고 말하는 게 모든 실내 공간, 계단실이나 이런 중요하지 않은 실을 제외한 모든 실들을 거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 개정이 된 이유가 다중이용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런 이제 구조 및 시공 기준의 적용 대상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구조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걸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적용이 되어졌는데, 예를 들면 시공 기준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구획하는 경우 사용자의 편의,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바닥에서 천정면까지 높이를 1.7m 이하로 한다던가, 아니면 면적은 최대 100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던가, 이런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더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구조 안전과 관련해서 이제 실내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나 이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칸막이도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강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칸막이의 도면 표시 허용에 대한 것도 이런 평면도나 단면도 등의 구획한 부분에 대한 경계선 또는 음영 표시를 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사용 승인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건축물 대장에 표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렇게 법이 조금 실내 건축관에서 좀 더 강화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내 건축 관련 법규는 건축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법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법 등 다양한 법이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법규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의 실내 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그다음에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런 실내 건축의 적정성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검사자의 자격 등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흐름에 따라 건축과 실내 건축 전반 업무 간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의 세부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실내 건축 분야를 규정하고, 실내 건축 설계 업무는 실내 디자이너가 설계, 감리할 수 있도록 설계 업무의 업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원 교수님, 그리고 함께 준비해주신 고재민 교수님, 이명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내 디자이너 자격의 활용 사례로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이해와 실내 디자이너 참여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동명대학교 이승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 좀 듣고 하겠습니다. 그 표준 설계도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가 아주 오랜 동안에 획일화된 어떤 학교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학교 안에 공간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공간 혁신의 어떤 흐름을 제가 버전 1, 2, 3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버전 첫 번째는 우리 각 지자체 교육청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했던, 특히 서울시의 꿈담 교실, 그리고 광주에서는 아지트 공간, 부산에서는 별별 공간 만들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의적인 학교를 진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각 지자체마다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교육부에서 간파를 하고, 교육부에서 이제 앞장서서 모든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연대해서 이 사업을 하자라고 시작된 것이 2019년에 시작됐던 학교공간 혁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의 특징은 사용자 참여 설계를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고, 또 촉진자라고 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 내용이고,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작년에 미래 뉴딜 10대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 학교도 미래 사회를 위한 전반적인 어떤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설정된 게 바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선포가 되었고, 올해가 5년입니다. 올해부터 5년간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특징은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를 선정을 하는 것이고, 또한 사전기획 방식을 도입을 하는 것이 한 가지 특징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학교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가 정말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파격적이고 창의적으로 많은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일반적인 교실에 숱하게 많은 이게 가구 배치는 새롭게 하되 이 틀은 못 바꾸었던 현실이었지만, 이제는 이 공간 혁신 사업을 토대로 해서 정말 신기한 교실들, 또 신기한 학교 안에 공공 영역들이 지금 막 실험되고, 사실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실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학교 공간 혁신 관련해서 한 5년 전부터 부산시 교육청과 함께 관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5년 전에 학교에 찾아가서 중학교 학교에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한테 이런 외국어의 사례 로비 공간에 아이들이 가변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박스 형태를 토대로 해서 놀기도 하고 학습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5년 전에 말씀드렸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창의적인데요, 이거 가지고 머리 내리 찍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칼럼 다 금방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학교에 가서 로비 공간에 이렇게 아이들 스트레스 발산할 수 있는, 낙서할 수 있는 공간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책임질 겁니다. 아이들 온갖 얘기 다 들을 건데, 이런 반응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5년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결과 보고서로 우리 교장 선생님, 또 행정실에 계신 분들, 또 교사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는 지금은 완전히 관점이 바뀌셨습니다. 더 창의적인,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더 창의적인 것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제가 참여했을 때 이렇게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학생들하고도 하고, 이때는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최근에는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참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참여 설계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환경이 밝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화면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이 위쪽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가 내 학교라고 하고, 또 선생님들도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이동하시는 선생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내 학교라고 하는 차원으로 학습에도 운용을 하고, 학생들도 학교에 대해서 또 수업 내용에 대해서 엄청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단지 환경을 바꿨는데 교육적인 차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공간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작년에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참여 설계를 하는 장면들인데,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받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기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이미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스케치를 하더니 정말 겉절이 이렇게 건축화된 어떤 평면까지 그려내시던데,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 전문가 입장에서 그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강을, 학부모님 대상 특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장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들 어떤 스터디를 도모하기도 하는데, 이 촉진자가 하는 역할이 참 많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일단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한 이런 사용자 참여 설계할 때 기획과 워크숍 진행을 이렇게 진행해야 되고, 또한 더불어서는 이제 주어진 예산안에 이 디자인이 성립될지 안 될지에 대한 끊임없는 조정 작업도 해야 되고, 또한 실시 설계 단계에 설계자가 이게 의도했던 내용들이 잘 반영하는지도 검토해야 되고, 심지어는 어느 업체가 입찰될지 모르는 그 업체와 마지막까지 감리 아닌 감리까지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촉진자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 업역을 감당을 하는데, 비용으로 따지면 되게 작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들 어떤 가치적인 차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이런 그런 맥락에서 이 촉진자가 누가 선정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사업할 때부터 너무나 그게 촉진자가 너무나 필수적인 사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시 교육청에 공간혁신 사업을 할 때 담당자 교육청 담당자가 저하고 미팅을 하러 오셨길래 이렇게 지금 참가 자격이 있었습니다. 전문 건축 교육 관련 전문가, 그리고 건축사, 원래는 여기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일하는 업역 자체가 완전히 실내 인테리어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실내 디자이너라고 하는 국가공인 자격이 있다. 이걸 넣자라고 해서 2019년부터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이 문구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부산에 부산시 실내건축가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을 따신 분인데, 이분 설계를 보고 나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건축사님들이 워낙 잘 하긴 하지만 또 때로는 건축사님들이 해석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써보니까 학교 공간이 정말 새롭게 창의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촉진자로 이 내용은 영역 단위로 유치원 공간을 설계했던 곳인데, 도서관을 둥글둥글한 서가를 통해서 이렇게 실현을 했던 사례고요. 밑에 있는 사례 역시 2020년에 현상 설계 공모로 당선된 작품에 제가 촉진자로 들어가서 건축 설계가 이렇게 완료가 되었지만 내부 공간에 인테리어적인 차원에서 더 많이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라고 하는 차원으로 제가 여러 공간들을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고, 아마 이 내용이 공사비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아마 시공이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20년에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좀 경험을 하게 됐는데, 영역 단위도 했고 현상 설계를 통한 학교 단위도 했는데, 이 사례는 사전기획 학교 단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학교 교사동 전체를 다 철거를 하고, 이 공간에 완전히 신축 마스터 플랜 잡는 촉진자로 제가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촉진자가 인테리어적인 측면부터 크게는 이 마스터 플랜까지 이렇게 잡는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매우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그래서 10대 사업안에 들어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2,800여 동 그다음 18조 원을 5년간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올해를 원년으로 해서 지금 5개년 동안에 시행할 학교들에 대한 리스트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경우는 5개년 학교가 이미 다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모든 교육청에서 5개년 학교는 40년 된 학교에 대한 안전평가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다 선정을 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규모가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의 특징이 개축과 리모델링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건물이 너무 노화돼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건물이 없다. 그러면 학교를 다 철거를 하고 그 비슷한 규모로 새롭게 신축하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는데 개축하는 학교가 전체에서 한 20%가량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리모델링 베이스입니다. 학교를 부시지 않고 그 내부에 충분히 구조 보강이나 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뜯어내고 해서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인데 리모델링하는 학교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100억에서 200억 사이의 공사비가 책정됩니다. 그리고 개축하는 학교는 200억에서 300억 가량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파이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파이가 크고 또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건축사가 잘하는 건축사님들이 잘할 수 있겠지만 또 많은 부분들에 진짜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실내 건축 전문가, 실내 디자이너가 이 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크게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간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학교,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의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는 학교 복합화 이렇게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교육부나 교육청 모두 이 4가지 목표를 설정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혁신이 가장 베이스가 잘 돼야 된다. 그 위에 그린도 담고 스마트도 담고 지역복합화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역시도 공간혁신을 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이너들이 참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 80%가 리모델링, 그 다음에 20, 30%가 지금 개축인데 개축의 경우는 학교 전체를 이게 마스터 플랜 잡는 그런 차원이긴 하지만 제가 사전기획을 해봤을 때 결국에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건물 전체 덩어리에 대한 부분들은 별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내부의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요청들, 니즈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조차도 사실은 내부 공간에 대한 어떤 사용자 참여 설계와 기획이 잘 될 때만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에 우리 실내건축 전문가가 들어가야 될 지금 업역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교육청별로 대상 학교들을 선정을 하는데 부산에서는 2월 달에 이걸 마쳤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경기도교육청은 아마 최근에 학교 선정을 다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3월부터 7월까지 사전기획 단계라고 되어 있지만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이걸 진행하는 방식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는 버전으로 지금 다 맡겨놓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교육청마다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2, 3개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 3, 4, 5, 3개월을 그 준비하는 과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지금 6월달부터 6, 7, 8, 3개월 동안 이 사전기획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사전기획이 끝나고 나면 사전기획의 업역 중에 마지막에 설계 공모 지침을 만드는 것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설계 공모 지침을 따라서 이후에 9월, 10월 달에 아마 설계 공고가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미 교육부에서 정부 예산을 책정한 것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들이 올해 안에 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려고 지금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지금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이 과정 중에 우리 실내건축 전문가가 분명히 역할들이 있고 저는 저도 학교에 있고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도 있지만 우리 실내 디자이너 학회에서 실내 디자인 학회에서 계신 우리 많은 교수님들이 여기에 사전 기획에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먼저 선행적으로 부산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실내건축 실무를 잘하시는 실내건축 교수님들을 많이 이렇게 참여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실내 코실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천혜의 기회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사업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세스를 토대로 해서 그러면 실내건축 전문가 교수님들과 실내 디자이너가 어느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고 지난번에 MOU도 하시면서 사전계획이나 어떤 요청도 들으셨겠지만 1번 단계에 들어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계 공모할 때 우리 실내건축 전문가, 실내 디자이너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계 공모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설계 공모가 건축사를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어떤 관행대로 진행되었다고 봤을 때 설계 공모가 끝난 다음에 역시 학교 측에서는 건축 덩어리보다 그 내부에 대한 어떤 니즈들이 강하기 때문에 설계 공모된 그 이후의 작품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 실내건축 전문가들과 어떤 협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학교들은 다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3단계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사전기획 단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5월 20일 엊그제까지 지금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을 일단 사진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5월 초부터 지금 쭉 각 준비된 지자체 교육청에서 이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전 기획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올리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세 가지 타입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술연구 용역으로만 나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학술연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수님들은 학교에 산학협력단을 토대로 해서 이제 팀을 꾸려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광주시에서는 한 학교당 한 사전기획과를 이렇게 매칭시키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안서를 제출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도와 부산시의 경우는 학술과 기술을 묶음으로 공동 업무할 수 있도록 지금 설정이 되었고 지금 몇몇 학교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가 기술 영역으로만 나오고 있는 인천시, 대전시, 충남교육청이 그래서 현재는 지금 6개 교육청만 자기 시스템을 정비하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 사업의 형태대로 각 지자체 교육청들은 쭉 갈 겁니다. 가는데 기술 영역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건축사 사무소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총액 입찰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 번째 타입에 대해서는 행정 공부를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의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갈 수는 있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까? 사실은 사전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상자들과 끊임없는 토론과 여러 가지 니즈에 대한 어떤 얘기들 그리고 많은 공간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세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술 영역으로 건축 도면을 그리듯이 이렇게 풀어간다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어쨌든 현재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디자이너 우리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 용역이 들어가 있는 광주, 경남, 부산시의 경우는 제안서를 제출해서 평가를 통해서 한 업체를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를 위해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평가야 내용을 이렇게 잘 쓰면 되지만 정량평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정량평가 중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기술 인력 보유 상태. 여기 보면 참여 기술 인력을 7명 이상 했을 때 만점을 주고 6명이면 5점을 줍니다. 입찰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1점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팀들이 7명을 맞춰서 들어올 거라는 거죠. 7명을 맞춰서 들어올 건데 이 7명을 맞출 때 제가 공간혁신 사업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 그린스마트 할 때도 주무부서에 참여 자격에 전공 분야 박사, 취득자 또는 건축사 여기 괄호가 끝났었습니다. 근데 이 괄호를 열어서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 지난번에 공간혁신에도 했는데 이번 그린스마트도 분명히 리모델링이 많고 인테리어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을 꼭 넣자. 밑에 국토교통부 승인 이런 협회 발행 자격까지도 지금 문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지금 이게 지난주에 나라 상태에 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오픈을 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과 여러 교육청들이 있는데 이런 선례를 우리 각 지자체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이 교육청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정말 이게 가장 중심적인 얘기인데요. 두 번째가 건축 설계 공모 시에 우리 실내 건축 전문가,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이 훅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 학회와 협회에서 정말 머리를 싸매고 이 부분을 지금 급하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80% 리모델링, 20% 마스터 플랜에도 역시 공간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으로는 건축 설계 당연히 건축사님들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행정 공모 보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들은 제가 참조로 가져온 것이 제가 최근에 부산시 교육청에 새로운 학교를 이렇게 설계 공모에서 좀 많이 뽑고자 설계 공모 운영위원을 외부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새롭게 맡기면서 제가 거기 포함되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포함되었을 때 이런 문구를 넣자고 했고 모든 운영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이 문구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제안서에다가 반드시 표기를 하라. 설계 공모에. 그 다음에 평면도 창의적인 공간 구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표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나오는 모든 현상 공모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설계 공모의 여러 가지 텍스트들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사실은 행정 공모를 보시는 분들은 객관적인 측면만 성립이 되도록 우리가 설득을 하면 그 내용들이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앞서 우리 김석규 교수님 말씀하셨던 통합 설계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경우는 80% 거의 100%가 인테리어 베이스이기 때문에 통합 설계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설계 공모 지침을 만들 때 통합 설계라고 하는 내용의 문구를 다 집어넣어서 지침을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되지 않을까?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각 지자체 교육청을 이렇게 어필을 해도 되지만 탑다운으로 교육부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런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객관적인 어떤 내용들을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준비만 한다면 역사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설계 공모가 통합 설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공공 프로젝트 중에 요즘 워낙에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프로젝트가 많은데 그 모든 프로젝트에
이게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정립이 되었고 시행이 된 선례가 있으면 다른 모든 공공기관에서 설계 공모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할 때 통합 설계 베이스로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저는 희망하라고 꿈꾸어 보는 차원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만약 이게 안 됐을 때 세 번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설계 공모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인데, 그 앞서 말씀드린 제가 작년에 사전 기획했던 그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설계 공모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촉진자가 제가 들어와서 그 나머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충분히 담아내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창의적인 공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설계 공모가 물론 훌륭한 건축사님들이 훌륭한 작품들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내부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이렇게 잘 만져주면 결과물이 사실 이 재원이 뭐 18조 원이 그냥 작은 금액이 않습니다. 이 재원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계 공모 이후에 실내건축 전문가가 들어가는 방법도 우리가 강구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같이 고민을 해볼 내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이승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체 발표를 마치고 원래는 지금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30분 정도 지금 늦춰진 관계로 아쉽지만 질의응답 시간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혹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실내건축가협회 정책분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이제 한국실내건축가협회에서 준비한 실내 디자이너 자격제도의 법제화와 발전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 발표된 내용은 모두 교육부에 제출했고요. 추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 실내 디자이너의 역할과 필요성 그리고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이너 자유활용 및 활성화를 통해서 실내 디자이너의 업역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학회와 꾸준히 협력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시행되는 실내 디자이너 자격시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한 차례 시험이 시행이 되고요. 자격 예비시험은 8월 7일 날 시행이 되고 접수기간은 5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입니다. 실내 디자이너 자격시험은 10월 2일 날 시행이 되고 접수기간은 8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그 자격 특례가 있는데요. 예비시험 합격자의 경우는 취득자 현장 실습, 취업 연계, 코시드 학생회원 자동 가입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요. 자격시험 합격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 신청 가능, 학점은행 30학점 인정, 1년간 코시드 정회원 대우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쪼록 이번 실내 디자이너 자격시험에 많은 학생과 전문가 분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발표장 입구에 자격시험 관련해서 포스터와 배너, 또 리플렛 등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한국실내건축가협회에서 준비한 전문가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